네, 안녕하십니까. 마켓 뒷담화. 이제 박감명 씨 퇴근합시다. 오늘 또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인데, 한 주 시작이라 한 주의 마무리인데, 이번 주 시장이 사실 조금 안 좋긴 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업종별, 종목별로 너무나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준 그런 한 주가 아닌가 싶은데, 오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하나씩 또 이야기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하게 되면은 뭐 각자 인사하시죠.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재우 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명준호 운영자입니다. 예, 박준영 운영장입니다. 예, 소개해드리다가 이제 각자 또 어색해, 항상 해보니까 이 인사할 때 어색하더라고요. 처음 할 때 늘 어색한 것 같아요. 예. 그 오늘 시장에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주제가 뭐냐면, 우선은 이제 2차 전지, 사실 이번 한 주, 지난주도 마찬가지고 2차 전지가 굉장히 강세를 띄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쌍용차 이슈만 붙으면 급등락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제 쌍용차 관련돼서 또 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저께 실적 발표한 기업이 삼성전자, LG전자,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이 세 개 기업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삼성전자는 실적이 뭐 예상치 상회했는데 별로 좋지 않았고요. LG전자는 오늘 좀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고, LG에너지솔루션은 이제 또 실적이 섭하게 나오긴 했는데, LG에너지솔루션보다는 다른 쪽에 확실히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실적 관련해서도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증시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의 매도, 수급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인데 이게 앞으로도 이어질 거냐, 이 부분이겠죠. 그리고 이제 미증시가 이틀 연속해서 이제 조정을 보였던 부분이 국내 증시에서도 2,700까지 다시금 내려오는 모습이었는데, 결국 또 같은 얘기 반복이긴 한데 가파른 금리 인상, 그 다음에 양적 긴축, 이 부분. 그래서 오늘 얘기할 거리가 은근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씩 좀 우리 예스와 노 이걸로 해가지고 하나씩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2차 전지가 연초만 하더라도 굉장히 안 좋았고, 저희도 사실 좀 안 좋은 쪽으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2차 전지가 굉장히 강한데 여기에서 추격 매수를 해야 되나?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준호님부터 순서대로 가시죠. 그래요. 저는 일단은 2차 전지 S로 일단 추격 매수 S.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2차 전지 쪽 이제 배터리하고 소재 쪽을 다르게 봤던 부분이고요. 저는 이제 배터리 쪽에 LG에너지솔루션은 좀 안 좋게 부정적으로,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 SDI는 약간 긍정적인 보는 쪽이고, 그다음 소재 쪽은 뭐 좋게 보는 쪽이고, 이제 옥석가리가 좀 필요하겠지만은 그런 시각이요. 전체적으로는 S 쪽이다, 그렇게 좀 잡았던 부분은 일단은. 잠시만요. 네. 우선 다 우리 예스 노 한 다음에 하나씩 우리 집중적으로 한번 파워 들어보죠. 명준호님은 예스 노. 우린 계속 지지를 지켜야죠. 노. 예. 노. 네, 추격 매수는 아니다. 그죠? 네. 추격 매수 관점은 아니다, 이런 식이고. 간단하게 어떤 관점인지 한 줄만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시나요? 한마디만. 설명할 때 해야죠. 그럴까요? 예. 그럼 저도 역시 노 이렇게 하겠는데, 자, 그 아까 박주호님이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이제 셀과 소재 쪽 약간 달리 봐야 된다, 이런 얘기하셨는데, 예. 이제 계속해서 아까 하던 얘기 해주시죠. 예, 일단은 저는 이제 S 버튼 자체는, 큰 자체는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실적 성장주는 2차 전지밖에 없다. 성장주 중에서 우리가 성장주로 얘기한다 한다면 대표적으로 배터리 외에 바이오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바이오주는 실적이 따라주지 않는 성장주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엔터 관련 종목은 실적이 따라주는 부분도 있지만은 2차 전지보다 더 주가가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밸류로 따지면 뭐 하이브라든가 게임주들 같은 경우 일부 실적이 따라주는 종목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크래프톤이라든가 엔스소프트 같은 게 역성장이잖아요. 전 세계적인 트렌드 자체는 지금 성장주 장세거든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물론 최근 들어서 이제 금리 인상 국면이 진입하다 보니까 성장주가 상대적 피해를 볼 거다, 이제 그런 이슈 때문에 나스닥 시장의 기술주들이 하락이 나왔지만은, 하락 나왔던 부분 자체는 워낙 다우지수에 비해서 많이 올랐던 부분이 큰 거고, 또 최근에 하락 국면에서 또 가장 빠르게 올랐던 것 자체가 성장주였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보게 되면 뭐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꿈을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으면 주가가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성장주가 각광을 받을 건데, 다만 이제 많이 올랐던 부분에서 일부 이제 실적 고성장주가 반영됐던 종목들은 속도 조절은 필요하겠죠. 그렇지만은 계속해서 성장주가 주가 갈 거다. 과거를 보게 되면 가치주와 성장주 보게 되면
우리나라 대표적인 가치주도 보면 뭐 포스코라든가 은행주도 마찬가지고 증권주라든가 종목들 보면 거의 제자리 걸음이잖아요. 보면 길게 보면 흐름을 못하면 가치주들은 제자리 걸음이에요. 근데 성장주들은 속도의 문제일 뿐이지 주가는 계속 상승을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제가 2차전지를 그래도 성장주 중에서 실적이 따라주는 실적 성장주라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얘기했다시피 이제 부정적으로 본 사람들은 너무 주가가 앞서 고평가가 됐던 부분, 저도 그런 부분들을 인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속도 조절은 좀 필요할 거고 또 그 중에서 덜 올라갔던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는 차별적인 상승이 앞으로도 전개되지 않겠나 하는 시각이고요. 그다음에 앞서 얘기했다시피 배터리 쪽에서는 옥수가 그러기 LG 에너지 솔루션은 저는 성장주라고 얘기하지만은 제가 어제 뭐 배워야 산다라든가 공개방송에 했지만 무늬만 성장주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실적이 따라주지 않는 성장주거든요. 이른바 자기자본율이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삼성 SDI는 약간 양호한 편이고 근데 소재 관련 종목들은 성장주라 본 이유 자체가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면 이익 증가율이 20% 30%밖에 안 됩니다. 근데 양극재 관련 소재 관련 종목들 LNF,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단기 순이익 증가율이 거의 60%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의 문제일 뿐이지 주가가 올라갈 뿐이지 계속적으로 2024, 5년도까지는 성장을 어느 정도 답보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성장주 중에서 우리나라가 살 게 없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성장주 양상 움직임이 전달한다면 2차전지가 대안이 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관점에서 저는 S로 잡아봤습니다. 근데 실적이 의미 있게 나온다면 이미 성장주가 아닌 게 아닐까요? 과거 보면 이제 지금의 이제 2차 전지 주도주들 그래도 그 종목들이 그래도 샀으면 예, 뭐 20배든 50배든 대박이 터질 그 한 2010년대 중반이나 이럴 때는 실적이 안 나왔었단 말이에요. 2차 전지주들이 실적은 굉장히 불투명하지만 안 나오지만 향후에 굉장히 좋아질 거다. 그런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움직였는데 지금 놓고 보면은 그때 샀어야죠. 실적이 안 나오는 그 단계. 그러니까 그때는 성장주이지만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완숙기에 접어든 게 아닌가. 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제 우리가 개인 투자가들이 성장주 주식을 사야 되는데 성장주라는 것 자체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초기에는 성장주라는 걸 모르잖아요. 주가가 한참 올라가고 난 다음에 주가 뜨면 이 종목이 성장주구나. 이제 그래서 이제 고점에 들어가게 되면 잘못 들어가게 되면 이제 고생할 수가 있는 건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2차전지 실적 성장이 가파르게 전개된다는 거죠. 단기 순이익 LNF나 에코프로 같은 경우 단기 순이익이 예컨대 올해 뭐 1,200억, 내년도 1,800억, 그다음에 다음에 2,500억 이익이 성장을 하니까 이익이 30% 성장을 하게 되게 되면 주가는 작년도 워낙 많이 떴기 때문에 작년처럼 100% 이상 가지는 않겠지만은 20% 30% 정도는 꾸준하게 성장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현재 저 캐파 증서로 봐서는. 그래서 상대적인 개념 우리나라 시장 자체 우리 시장이 못 간 이유 자체가 저성장이 그렇다 가치주를 비교해 보면 상대적이라고 했잖아요. 가치주가 우리나라 주가 싸죠. 포스코라든가 저도 뭐 가치주도 선호하는 쪽이지만은 자동차가 싸죠. 근데 미국에 있는 가치주를 보시면 우리나라 철강주가 주가 싸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이제 철강주 좋게 보는 쪽인데 미국에 있는 철강주도 US트리라든가 뉴코라든가 PER이 4배, 5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미국의 자동차 관련 종목도 GM이라든가 포드 같은 게 PER이 4배, 5배예요. 왜 못 가게 되냐 미국 시장에서. 근데 테슬라라든가 다른 종목도 PER 100배니까 이게 트렌드인 것 같아. 그런 측면에서 저도 이제 지나치게 성장주들은 좋아하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가치 성장주라고 얘기하거든요. 어느 정도 가치가 있으면서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주식이 그래도 2차 전지 관련 종목에 있지 않겠는가 하는 시각입니다. 그 저는 이제 최근 들어서 2차 전지주들이 급등세가 좀 더 연결된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수급적인 부분이 아닌가 사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어제도 사실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저께 국내 증시가 외국 기관 대규모 매도나면서 시장 빠질 때 어저께 코스닥에서 현재 코스닥 시가총액 1위가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어저께 외국인들의 공매도가 에코프로비엠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앞전부터도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공매도가 계속해서 커졌던 케이스였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뭐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이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어저께 LG에너지솔루션이 실적이 예상치 상회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2차전지 소재 쪽에서 사실 포스코 케미칼도 오늘 굉장히 강했는데 이쪽도 공매도가 굉장히 많았던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쇼커버링에 따른 효과가 굉장히 컸던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을 하나 하고, 사실 이제 박주호님이 이제 가치주에서 우리나라 뭐 포스코 철강 이런 것만 얘기할 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 연초 대비해서 시장에서 가장 강세가 강한 게 뭐냐, 연초 대비해서 그럼 뭔가 딱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통신과 보험 이 두 개 업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시장에서 뭐 실적 좋은 건 당연히 알고 있었고 밸류가 싼 것도 다 알고 있었는데 사실 시장에서 지금 현재 올해 신고가를 보이고 작년에 고가 넘어가고 딱 가장 대표적인 업종이 통신과 보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 같은 경우도 가치로 엮어야 되는 것이 원래 맞는 얘기고, 그러니까 갑자기 가치하고 성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다음 이제 미증시에서 지금 이제 그 기술주들의 반등이 최근에 강했지만 사실 미증시도 보게 되면은 나스닥이 20% 하락하고 16% 상승하고 5%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나스닥에서 상승폭 자체가 기술적 부분에서 반등이 났지만 전체 나스닥 기술주를 보게 되면 어떻게 나냐면 애플과 테슬라, 그 다음에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딱 5개 종목 정도 되는데 시총 1, 2부터 5위까지입니다. 이들만 상승이 강했지 그 외적인 기술주들은 아직까지 밑에서 한참 늘고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엔비디아라든지 작년 같은 로블록스 같은 경우 엄청나게 화제가 됐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2차 전지주들이 사실 테슬라 효과가 굉장히 컸다는 게 저는 첫 번째로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럼 현재 구간에서 이제 추격 매수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이제 박종훈 의원님은 예스를 얘기하셨고 저희는 이제 노이를 얘기했는데 이제 기술적으로 차트를 명준 의원님 잘 보시니까 차트를 보게 되면은 지금 외바닥에서 올라온 케이스 아닌가요? 차트보다 사실 수급이 관건이죠. 수급이 지금. 더 강했죠. 예, 수급 그렇죠. 뭐 아무리 뭐 차트고 뭐고 뭐 밸류고 시장은 역시 수급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지금 저는 지금 단기 흐름이 있어갖고는 그죠. 2차 전지가 좀 더 오를 수도 있긴 있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중기는 제가 봤을 때 2분기 놓고 보면은 지금보다 또 많이 빠지는 상황들이 연출돼 있는데 단기 흐름 저는 저것도 하잖아요. 저는 파생 네. 주식 선물도 그 투자 자문 서비스 드리니까 그 꼭 매수가 아니어도 매도 플레이 주가 많이 빠질 걸로 보이는 거는 또 이제 매도 매도도 드리고 그러는데 지난주에 보면 이제 IT 대표주들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뭐 LG 디스플레이 필두로 해갖고 IT주랑 이쪽 2차 전지들도 이제 이 정도면 반등 나올 만큼 나오고 이 정도면 이제 뭐 JP 모건 뭐 골드만 해갖고 공매도 이제 다발로 나오겠다 하고선 그것도 숏을 좀 쳐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성 SDI나 뭐 후성 이런 종목들. 근데 그 IT 주들은 이번 주 보면은 뭐 술술술술 잘 빠집니다. 예. 생각했던 대로 술술술술 잘 빠지는데 2차 전지는 급락이 나왔다 하면 또 어디선가 그냥 벌떼 같은 수급이 갑자기 밀고 들어왔고 또 반등 나오고 또 이제 밀고 내려갈 것 같으면 또 반등 나오고 갖고 결국 오늘 점심 때 저도 쇼커버링 했습니다. 이제 매도 포지션을 청산을 했어요. 예. 그런 걸 보면은 하긴 뭐 제가 이제 매도 포지션을 청산했다 하면 이게 또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주 빠지기 시작하는 신호일 수도 있지만 어떻든 뭔가 좀 수급의 기운이 좀 굉장히 좀 의외로 강하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쇼커버링을 했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2분기 중 이번 이제 4월, 5월, 6월 놓고 보면은 현재 가격보다 오히려 중심값이 많이 좀 낮아질 걸로 보이는데 현재 단기 흐름에 있어서는 어떻든 지금 수급이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기관이 뭔가 총대를 메고 받치는 흐름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다른 업종, 다른 섹터는 외국인들이 이 정도면 이제 본격적으로 공매도 치고 이제 주가 눌러야겠다면은 수수수 떨어지는데 2차 전지는 워낙 기관 쪽에 정말 이걸 총대를 메고 기관과 목숨 개인 걸고 수급 지금 모두가 지금 받치는 그런 그래서. 구조들이라 그 수급의 싸움이 뭐 종결이 돼야겠죠 어느 쪽이. 예. 지금 보면 오히려 외국인이 투항을 하고 쇼커버링을 강력하게 하면서 장대 양봉 나오는 지금 사례들도 이번 주에 보면 오늘도 상당히 나오고 하니까 그건 단기적인 면들은 또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제가 질문을 한번 예. 드릴게요. 그럼 현재는 2차 전지를 주도주로 봐야 되나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추격 매수라고 해서 그런데 추격 매수는 아니고요. 저도 그렇다고 해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작년처럼 주가가 크게 올라가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고 그렇다고 작년도 고점 돌파하는 종목도 별로 안 나올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10% 20% 정도 한두 종목. LNF가 간당간당하죠. 예, 예, 거의 예. 고점 근처까지 지금 밀고 왔는데 예. 그래서 그 정도는 보지는 않는데 예. 그 정도로 보는 그렇지만 이제 한두 종목 정도는 고점 돌파한 종목이 나오지 않겠나 하는 쪽이고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가 강세를 보인 이유 자체는 이제 코스닥 시장에 많이 있으니까 소재 관련 종목들이 2차 전지 쪽은 뭐 배터리 종목들은 그렇게 뭐 가능하지 않잖아요 지금에서요. 네. LG는 솔루션이라든가 뭐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배터리 소재 관련 종목들인데 그들 관련 종목들 강세를 보이는 이유 자체가 코스닥 시장에 다른 것들이 지금 안 되거든요. 그죠. 예, 대표적으로 바이오가 안 되고
그다음에 IT 소부장이 안 되니까 그러면 될 수 있는 거는 2차 전지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2차 전지 소재 가는데 만약에 IT 소부장 쪽으로 관심 쏠린다든가 바이오 쪽으로 관심 쏠리면 현재 수급 여건을 본다든가 2차 전지가 죽어요. 근데 지금 두 개가 안 되거든. 바이오라든가 IT 소부장이. 그러니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개념이지 제가 2차 전지 관련 종목도 무조건 따라가야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네. 근데 이 약간의 우위에 예스노 있다. 이 둘로만 그렇죠. 이게 선택을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네. 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른 얘기로 갈까요? 쌍용차 얘기 좀 하죠. 쌍용차가 이제 너무 사실 쌍용차 인수를 왜 이렇게 하려고 할까요? 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먼저 예스원 노부터 박주현님부터 그대로 한 번 더 가보죠. 일단은 그 노고요. 네. 예, 독이죠. 독이야. 그러니까 독이니까. 독일 하신다고 질문이 독이 S, 네. S고. 독일가니까. 독이고요. 네. 가장 큰 것 자체는 재무적 부담입니다. 쌍용 자동차를 인수해가지고 인수 효과를 볼 수가 있느냐. 일단은 인수 기업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자체가 에디슨 EV EV 자동차가 인수 잔금을 지금 못 해가지고 이제 그 이후로 지금 인수하려고 나타난 저기 쌍방울, 그다음 뭐 EM 플러스, KG, 삼나 쪽은 이제 포기한 것 같고, 오늘 보니까 이제 세 개 쪽으로 압축이 된 것 같더라고요. 쌍방울, 그다음 에디슨 모터스 계속 자기들이 지금 네. 인수하겠다 그러고, 이제 강력하게 나온 게 지금 KG 그룹이 나왔는데. 인수하는 기업들이 KG 그룹을 제외하고는 능력이 안 돼요. 예, 쌍방울도 그렇고 다 안 되죠. 다 안 돼. 근데 KG 그룹은 저는 된다고 돼요. 봐요. KG는 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강력한 경쟁자가 KG 그룹이 나타났다고 보고 있는데 오늘 관련 종목들도 빠졌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이것들이 제가 그 학습 효과인 것 같아요. 저도 에디슨 EV 주가를 봤더니 그 회사 주가가 2,000원대 주가였던데 얼마까지 갔죠? 30배? 그래, 6만 원까지 갔더라고요. 6만 원. 예, 이게 그 인수한다고 얘기하니까 그 주식 그렇게 떴더라고. 나중에 저도 알고 봤더니 그러다 엄청 보니까 떴었죠. 그 이후에 이제 나선 기업들이 제 생각인데 기업들 입장에 들으면 안 좋을지 모르겠지만은 주가 부양 차원에서 일부가 약간의 인수만 의향서잖아요. 돈 내는 것도 아니고 의향서. 좋게 표현하셔서 주가 부양차이지 사실은 대주주 그냥 차익 실현 욕구 아닌가요? 예, 그런 것들이 강하죠.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에디슨 EV라는 회사가 인수한다는 것 때문에 2,000원짜리 주식이 6만 원, 7만 원까지 갔으니까 대주주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든 파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전환사채라든가 그런 것들 발행해가지고 이익을 취하는 것도 있었을 겁니다. 물론 보니까 에디슨 EV가 계약금은 지불했더라고 300억 정도. 근데 그 이상의 효과를 다른 주가 부양으로 엄청났죠. 있을 수가 있다고 좀 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쌍방울이라든가 다른 여타 기업들도 나선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되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 인수할 때 뭐 쌍용차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쌍용차 부채가 많잖아요. 그 1조 원 정도 자금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1조 원 정도 쌍방울이라든가 컨소시엄 한다고 쉽지 않을 것 같고, KG는 좀 된다고 보는 쪽인데, 근데 쌍용 자동차 인수해가지고 돈이 되느냐? 그건 안 된다고 봐요. 쌍용 자동차가 지분이 계속 몇 개 바뀌고 있잖아요, 지금은. 몇 군데 바뀌다 해가지고 또 여기까지 왔는데. 만약 KG에서 만약에 인수를 한다고 하면은 주가 자체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막상 네, 그러니까 인수한다는 제가 안 된다는 이유 자체가, 왜냐하면 자동차 자체가, 쌍용 자동차가 지금 향후 대세는 전기차인데, 쌍차 인수해가지고 전기차 개발해야 될 거고. 노후섭이 다 바꿔야 되고. 그렇죠. 바꿔야 되는데 돈이 되겠냐 이거죠. 그죠. 예,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KG그룹이 인수하면 전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 미국에서 신규 전기차 회사들 이제 자금 조달할 때 자금이 엄청 몰렸었고 그 기업들이 이제 IPO를 하면서 시가총액이 사실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효과를 기대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거죠. 바로 명중형 그 먼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독일가 어떨까? 예스 노부터 먼저 하시죠. 예, 저도 예스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언제야 지금 벌써 한 2020년 봄 유동성 장세 이후에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죠. 많이 있었죠. 그동안 2년 동안 보면 많은 섹터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그렇죠. 이것도 참 저도 이해하기는 요즘 시장이 어렵습니다. 그래요. 이게 요즘 예. 시장이 악재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계열사들한테. 그렇죠. 원래는 계열사들도 예. 악재고 시장 자체도 안 좋고. 최근에도 제가 예. 이제 예컨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천연가스가 급등을 하니까 우리나라 그 도시가스 판매사들이 주가 급등했잖아. 그래서 저는 수혜주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공급 가격이 상승하는데 비료주 비료주는 저는 약간 수혜를 볼 수 있다고 봐요. 가격이 올라갔어요. 예. 근데 음식업체 회사들, 곡물 회사들, 예컨대 엊그제 급등한 샘표
식품이라든가 신성홀딩스. 신성홀딩스라든가 간장 만든 회사거든요. 콩 갔다가 대두 갔다가 근데 대두 가격이 급등하는데 수입을 하는데 물론 수입을 해서 물론 가격을 올리면 괜찮은데 음식료 같은 경우는 생활 필수품이다 보니까 가격 인상 자체가 정부에서 좀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 오늘 좀 하고 싶으신 말씀 네, 그런 거 많습니다. 근데 요즘 시장의 트렌드가 그렇다는 거죠. 제가 보기엔 악재가 호재로 둔갑해가지고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급 자체가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뭐 이런 쪽 수급이 좀 안 좋을 때, 그러니까 2020년부터 계속해서 이런 흐름들이 종종 나타났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 투자 심리 자체가 시장에서 워낙 힘들잖아요, 사실은. 안 되니까 그런 안 걸 하는 되니까 거예요. 이제 그쪽으로 이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좀 만들어진 게 아닌가. 그래서 거래 대금을 보니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요즘 시장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네, 이런 그래서 힘든 것 것들에 같아요. 쏠림 종목, 쌍방울이라든가 이런 쌍용자한테 인수와 관련된 쪽에 쏠림이 완화가 돼야지 다른 것들은 게 제가 요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제가 안 되는 이유를 거기서 찾거든요. 왜? 제약바이오 매매하는 사람들이 약간 투기적으로 매매하잖아요. 근데 여기 쌍용자동차 인수와 관련 종목들이 워낙 급등락이 심하니까 단기 매매 사람 여기에 다 집중돼 있어요. 예, 최근에 테마. 여기 근데 오늘 보니까 거래 대금리 쌍용 자동차 관련 종목 거래 대금이 상위 종목 중에 하나가 광림밖에 없더라고요. 예, 최근에는 쌍용 자동차 오늘 다 급락해서. 인수와 관련 종목이 10종목 중에서 6종목이 차지했거든요. 이게 다음 주부터는 다른 여타 종목 쪽으로 좀 주목이 시장에 관심이 갈 수고 있다고 좀 봐요. 근데 쌍용차를 인수하면 어떤 회사든 뭔가 좋을 가능성이 1%도 없을까요? 그러니까 저 저는 요즘 그 생각을 한 게, 그죠? 1%라도 이게 있으면 뭔가 그 평택 부지 예, 있잖아요. 예. 거기 땅값이 좋아서 예. 그러니까 원래 지금 현재 그 자산하고 부채하고 이거 비교할 때 쌍용차 같은 경우는 자산하고 부채를 딱 비교하면은 어느 정도 상세를 하면은 사실 1조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채 탕감하고 뭐 연구개발 이런 것도 한다고 했을 때 1조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땅값은 계산이 안 됐거든요. 건물 가격이라든지. 그래서 현재 그거에 대한 차익에 대한 기대치 이걸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잠깐 해보는 거고. 그래서 사실 쌍용차를 여태까지 인수했던 그 많은 기업들이 결과적으로 기술 좀 빼먹고 하고 그다음에 뭐 달리 뭐 한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쌍용차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이러잖아요. 쌍용차가 인수해서 이 KG라든지 뭐 다른 데가 인수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다른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력 갈 수 있겠냐? 앞으로 그 연구하는 그 많은 돈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겠냐? 사실 그 부분이군요. 지금 보면은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사실 그랬던 거죠. 하이닉스도 그때 그러니까 매각을 계속해서 하려했었지만 실제로 매각 자체가 너무 안 됐던 게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 되고 많은 돈이 계속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이 사실 몇 개 없었던 거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SK라는 그룹이 그거를 인수해서 성공을 터뜨린 건데 이거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별로 제가 볼 때는 이득을 볼 거 없어 보이는데 굳이 한다면은 인수를 했다가 실패했다. 어떻게든 회사를 정상시키려고 했는데 실패했다. 대신에 그 사이에 자산이라는 것들을 팔아먹지 않을까. 그런 이익을 가지고 달려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 정도를 좀 해보는 거죠. 그럼 그 직원들, 노조원들이 가만둘까요? 여기도 쉽지가 강성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동차 이쪽 다 강성이니까. 예. 그래서 사실 금감원에서 이제 어저께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금감원에서 이 쌍용차 관련해서 인수 의사를 밝히거나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경하게 이제 뭐 잘 뭐 조사를 해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조사해보겠다고 얘기했는데 했죠. 예. 문제는 빨리 했었어야죠. 항상 생각하면은 너무 뒷북이에요. 우리가 이제 마켓 뒷담화라고 한 주 끝나고 나서 얘기하는 거는 고사고 이쪽은 지금 몇 개월 전부터 나왔던 문제를 이제 와서 조사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 사실 이제 쌍용차 관련된 기업들이 거래 대금이 어저께 같은 경우는 전체 거래대 10%를 넘게 차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야지 이제 다음 주에 좀 나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걸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쪽이거든요. 그 2주 가까이 관련된 어떤 종목들이 거래 대금이 집중되다 보니까 요즘 거래도 안 되는데 그들 관련 종목들이 엄청 올라가죠. 거의 평균 그 하루에 2조 원대 가까이 됐을 거예요. 아마 10종목 가까이 종목들. 2조에서 2조 3천억. 그러니까 다른 것들 개별성 종목들 오게 요즘 보면 종목들 전혀 안 움직이거든요. 그죠. 그런 영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오늘 흐름을 봐서는 조금 나아지지 약화 않을까? 종목적으로 좀 확산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쌍용 자동차 인수와 관련된 종목들은 개인 투자가들은 절대 접근해서 안 되는 거고 단기 매매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매매해야지. 최근에 종목들 보면 다 반토막 났어요. 맞습니다. 3, 4일 만에 다.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리스크가 큽니다. 주식을 98년도 그때부터 시작했었는데 2000년인가 그때가 딱 2000년도 2001년인가를 기억하는데 그때가 쌍용차 매각한다고 하면서 그때도 쌍용차 한 번씩 주가 뛰었었거든요. 근데 벌써 이게 20년 동안 쌍용차가
정상을 못한 거죠. 그렇죠. 중국 한 번 갔다. 그죠. 이게 인도한테도 한번 이게 갔다가. 여러 차례 바뀌었어요. 엄청 그러니까 바뀌었습니다. 누가 인수하더라도 거기가 정상화하기가 또 쉽지가 않거든요. 또 그런 부분도 봐야 되지 않겠는가. 네. 그럼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실적을 이제 어제 삼성전자도 발표했고요. LG전자 발표했고 LG 에너지 솔루션 이 세 종목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결과를 우선 보게 되면 삼성전자는 최근에 저점을 또 깼습니다. 그리고 LG전자는 오늘 급등이 나왔고요. LG 솔루션은 현재까지는 그냥 소소 딱 거기서 왔다 갔다 한다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실적 피크아웃이냐 저는 왜 이게 실적 피크일까라는 질문을 넣는지 모르겠지만 실적 피크일까 답 간단하게 yes no만 대답하고 우리 얘기하죠. 저는 노였습니다. 네, no. 저도 왜 질문을 실적 피크일까 물어보는지. 그러니까 이게 전 이해가 돼. 실적 바닥일까가 아닌가 원래. 우리 강재훈 형이 잡은 거 아니죠? 제가 안 했습니다. 명준 형님은 명준 형은 저는 예스지. 실적 피크라고 보시는 예스죠. 예. 그럼 우리 명준 형 얘기 좀 들어봐야 돼요. 명준 형 얘기를 잘 중심으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노인데. 네. 그럼 이제 LG전자가 어저께 실적 컨센서스가 1조 3천억 정도였었는데 네. 1조 8천억이 나왔거든요. 네. 그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3조 정도 컨센서스가 14조 1천억이 나왔으니까 그 컨센서스 다 상회하긴 했는데 피크아웃이 그러니까 컨센서스를 낮춰놨으니까 그러죠. 연초에는 컨센서스를 높게 가져갔다가 또 2월달, 3월달 넘으면서 3월 말에 낮춰놨으니까 그거보다 높게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인데 사실 뭐 실적상의 문제라기보다도요 경쟁력상의 문제라고 봐야겠죠. 삼성이 근 15년여 만에 처음으로 이제 스마트폰 쪽도 그렇고 반도체 쪽도 그렇고 초인류의 삼성을 계속 유지하면서 경쟁해가는데 어떻든 뭐 TSMC나 또 애플에 비해서 한두 단계 기술 격차가 발생했다. 이 부분이 쉽게 뭐 삼성전자 또 기본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또 많이 빠질려나마는 추세적으로 이렇게 들고 올라가기는 상당히 좀 버거운 면들. 그래서 외국인들도 집중적으로 팔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좀 그렇게 우리가 포트에 많이 담을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그렇게 좀 봅니다. LG전자는요? LG전자요? LG전자는 별 관심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예. 사실 이제 어제부터 또 시장에서 많이 화두가 되긴 했었습니다. 이제 실적 발표도 있었지만 삼성전자가 68,300원이 앞전에 저점이었거든요. 근데 이 가격을 깬 거죠. 68,000원 끝났다 하더라도 깨긴 깼으니까. 이제 여기 대해서 사실 말이 많이 나오긴 했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하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지금 당장은 메리트가 높다라고는 저도 말을 못 하겠는데 왜냐면 삼성전자가 지금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일 만큼 모멘텀이 없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보게 되면 이런 거죠.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평가가 너무 박한 거 아니야? 아니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볼 때도 너무 박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한 걸 보면은 영업이익률이 20%가 조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자릿수가 조금 안 되는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매출 역시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모두가 전년 전분기 대비해서 증가를 했는데 사실 시장에서 우려했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스마트폰 사업도 문제가 있고 뭐됐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삼성전자는 디램이라든지 기본 메모리 사업에서는 그래도 잘 나가고 있는 건 변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이라든지 뭐 현금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 종합적으로 본다면 삼성전자가 국내 증시 대비해서 디스카운트를 받을 필요는 없거든요. 지금 현재 국내 코스피 지수가 10%가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10%가 안 되거든요. 올해 전망치 기준으로 할 때는. 그러면은 이게 뭐가 시작이 잘못돼도 너무 잘못된 게 아닌가. 사실 좀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장치 산업은 이 똑같은 펄을 놓고 볼 수는 없죠. 여타 R&D 비용이 그렇게 아주 많이 들지 않는 산업들도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아까 통신 이런 것들. 그런데 삼성전자 같으면은 이익 난 거에 상당수를 R&D 비용으로 계속 경쟁력 유지하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이익이 난 거 자체를 똑같은 뭐 R&D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드는 업종과 같은 나래비를 세울 수는 없으니까요. 그것 때문에 퍼 수준이 상대적으로 좀 낮게 평가된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아니, 펄은 그러니까 어차피 연구개발비는 영업 비용에서 빼버리니까 펄은 어차피 순이익 기준으로 하니까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연구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도 마진 자체는 여전히 많이 남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주기적으로 항상 이게 반복되잖아요. 2, 3년 주기로 실적이 확 오르는 시점들이 있었다가 또 바닥을 치는 수준이 심지어는 한두 분기 정도는 적자를 만드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펄을 예를 들어 통신주 20년 동안 적자 날 일 없잖아요. 계속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런 통신주는 식의 기업들과 이렇게 예, 실적이 때로는 적자까지도 한번 갔다가 왔다 이렇게 하는 거를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낮은 평가가 있지 않나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제조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조고 IT 제조 쪽인데 사실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소부장이다 뭐다 다 얘기를 하지만 크게 보면은 반도체 자체가 소재거든요. 요즘은 자동차건 가전제품이건 스마트폰이건 어디 들어가든 소재거든요. 그래서 소재 쪽이기 때문에 사실 제품 가격을 여전히 잘 받고 있는 거고 마진 자체를 여전히 잘 만들어내는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조업으로 보던 소재 업종으로 보던 뭐 스마트폰도 있고 하니까 제조업을 통틀어서 본다 치더라도 사실 삼성전자는 평가를 이렇게 평가해서 안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삼성전자 이렇게 평가를 받아버리니까 제 생각에는 국내에서 그 외적인 기업들도 평가를 제대로 못 받는 것이 아닌가 사실 그 부분인 거고 외국인들의 매도란 부분과 기관의 매도가 너무 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언제쯤이나 풀릴 수 있을 건가 이것도 굉장히 조금 뭔가 모멘텀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으면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모멘텀 어디서 만들 거냐도 아직까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3나노죠, 3나노. 만약에 하반기 이후에 3나노 쪽에서 지금 잃어버렸던 주요 고객사들 중에 하나라도 되찾는다면은 삼성전자 주가는 그때는 뭐 몰빵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수율이 이렇게 계속 좀 안 나오고 계속 고객사들이 다 떠난 이 부분들 속에서 3나노에서 과연 TSMC나 경쟁사들에 비해서 완전 선점을 하고 먼저 깃발을 꽂고 다시 고객을 데려올지가 미지수니까 그래서 외국인들이 예, 계속 파는 그런 면들이 있지 않나 봅니다. 일단은 저는 일단은 제가 그 피크가 아니라 보니 자체는 일단은 반도체 가격 자체가 과거처럼 그렇게 급격하게 하락하지는 않거든요. 네. 옛날 같은 경우는 정말 디램가에 떨어지면 적자까지 갈 정도로 SK 하이닉스 같은 게 거의 유동성 위기까지 갈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워낙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거의 독과점 상태다 보니까 가격 자체가 어느 정도 캐파 조절을 하잖아요. 옛날에 네.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것 자체는 디램들이 서로 경쟁을 투자를 좀 했죠. 많이 해서 공급 물량 늘리면서 치킨 게임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수요를 조절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지만은 어느 정도 안정권에 적자가 날 정도까지 가지는 않는다. 그래서 실적 자체가 견고하다. 이런 어떤 부분이고, 그래서 실적 피크는 아닐 거다. 하반기에 갈수록 일단은 뭐 DDR5 전환이라든가 그런 또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실적은 하반기에 좋아지지 않겠는가 하는 쪽이고, 그다음에 LG전자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은 이유 자체가 있다고 봐요. 일단은 스마트폰 사업 부분을 철수했으니까 여기 이제 전장 사업 부분이 LG전자가 매출이 확 늘어나거든요. 아마 정장 사업 부분이 그동안 적자에서 아마 올해 보면 상당히 이익이 좀 많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적자가 축소됐다고 축소돼. 그래서 그 효과가 1분기 때 세부적인 항목을 좀 봐야 되겠지만은 나온 게 아닌가. 그래서 실적은 계속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저는 삼성전자보다는 LG전자가 실적 성장률이 높을 거다. 삼성전자는 요즘 주가에서도 나타나서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일단은 반도체 현물 가격이 떨어진 부분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GOS 논란 때문에 이미지가 확 가버렸어요, 지금. 이게 이제 하나의 시그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앞서 이제 뭐 3나노 얘기했지만은 파운드리 반도체 쪽이 경쟁력을 유지 못합니다. 이게 커요. 이거 큽니다. 수율 문제가 최근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시스템 반도체 쪽에 파운드리 중에서 엄청나게 삼성전자가 투자한다고 했었는데 2017년, 18년부터 2030 정책인가요? 2030년도 가면 TSMC를 뭐 추격한다고 하면서 투자를 많이 했는데 아직 성과가 오히려 더 TSMC와 가격 격차도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 투자가들이 신뢰를 못 하는 거죠. 못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밸류 측면인데 저는 삼성전자 싸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다고 보고 있는 쪽입니다. 일단은 시장의 평균 PR 정도 되는 수준이고 우리나라. 일단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는 거고 인텔과 비교해보면 인텔 PR이 지금 13배, 14배거든요. 삼성전자 10.3배니까 과거로 따지면 인텔이 요즘 뭐 파운드리 쪽에 시스템 반도체 쪽에 많이 좀 망가졌다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안정적 이익을 내는 회사 쪽이거든요. 삼성전자가 평가 고가인 자체가 디램 회사잖아요. 이번에 실적을 보게 되게 되면 13조 원 중에서 8조 원이 반도체 쪽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라는 것 자체는 시장산업이에요. 주식시장과 똑같아. 반도체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시장에 투자할 때 투자 리스크가 있잖아요. 주가가 올라갈지 빠질지 모르거든요. 이게 반도체 가격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할인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파운드리 반도체 쪽에 투자를 해가지고 성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금쯤 되면 TSMC 비교해서 점유율도 올라가면서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투자가 실망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외국 투자가 파는 이유 자체가 이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삼성전자가 비중이 많습니다. 삼성 이게 우리나라 원체 많죠. 이게 비중 팔 수밖에 없다고 보는 이 자체가 우리나라 지금 외국 투자가 한 30% 정도 잡으면 시가총액 지금 2,200조 정도, 667조 되잖아요. 삼성전자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외국 투자가 보면 250조 가까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포트에 외국 투자가 있다면 25%가 삼성전자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여타 종목들 LG전자, 포스코 다 포함해봐야 나머지 75%라는 겁니다. 외국 투자가들이 늘리기가 쉽지 않는 거죠. 전체 비중 자체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도 있는 거고 또 최근에 수급이 안 좋은 것 자체는 지난번에 대주주들이 1조 3천억 블록들을 물려 나왔잖아요. 그거 외국인이 받아갔거든요. 또 만약에 블록들이 안 받았으면 외국 투자가들이 주식을 사든가 안 팔았을 겁니다. 이런 영향도 있다고 좀 봐요. 예, 그래서 실적은 피크아웃도 아닌데 저도 빠지지는 않겠지만은 종합주가지수 상승률만큼 갈 거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얘기를 할 때 종합주가지수와 함께 간다. 지금은 종합주가지수보다 언더퍼폼이죠. 완전히 바뀌어 결국은 있죠. 앞으로는 종합주가지수와 최소한 함께 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삼성전자와 LG전자, LG엔솔루션 이 3사의 실적이 예상치 상회했다 부분이 나왔을 때 LG전자는 이제 특허 수수료가 컸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일회성으로 들어오긴 했는데, 근데 특허 수수료 자체가 굉장히 좀 쳐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 생각도 좀 하고, 근데 이제 공통적인 부분이 딱 하나 있었거든요. 환율 효과. 그래서 이제 저는 그 4분기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가 아까 명준이 얘기하셨던 대로 증권사들이 컨센서스를 웬만한 종목들 다 하향시켜 놨거든요. 그래서 4분기 실적이 수출이라든지 환율 효과를 보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예상치보다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사실은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좀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실적 하향을 했지만은 IT 쪽은 제가 보기에는 하향을 안 했어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향했던 거는 경기 관련 종목 쪽에 하향을 많이 했거든요. 경기 관련주도 많이 했고.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라 LG전자 실적은 좀 인정을 해줘야 된다. LG엔솔루션도 많이 하향했었죠. LG 에너지 솔루션. 많이 하향했었죠. LG 에너지 솔루션은 하향했을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원래는 이제 컨센서스 자체가 원래 위에 있었는데 그걸 1,200, 300억도 낮췄다가 그게 이제 2천 얼마 나왔으니까 서프라이즈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여튼 앞으로 실적 시즌이 이제 다다음 주 정도면 이제 국내 주식 본격화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실적 발표에 대한 시그널인데, 이들이 모두 실적 발표하고 나서 반등이 잘 나왔으면 대부분 다 기대할 수 있는데, 한쪽은 잘 나오고 한쪽은 별로고 한쪽은 또 가운데 중립이라서 앞으로 실적 발표를 좀 더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한마디 덧붙이면 이게 그 기업별로 실적 발표 때 역사적인 그런 부분을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실적 발표 때 주가가 실적이 서프라이즈 나게도 주가 못 가고 늘 그랬어요. 예, 그거 안 좋게 나와도 주가 못 가고 근데 나중에 반영되고. 근데 LG라든가 다른 것들은 반영이 돼요. 바로바로 되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은 실망할 거 없다. 아, 그죠. 근데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사실 그거였어요. 삼성전자가 지금 국민 1등주입니다. 국민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점이죠. 그럼 삼성전자 들고 가도 괜찮냐? 이런 걸 한번 여쭤봐야 될 건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들고 가도 괜찮다. 그렇죠. 근데 저는 종합주가에 투자한 거다. 투자해라. 종합주가지 있어라. 종합주가 똑같이 간다. 명준 형님은 팔아야죠. 팔아야죠. 차라리 그 뭐죠? 코스피 지수 따라 움직인 거 내버려지 말고 예. 코스피 200 인덱스가 되겠죠? 예. 그게 낫지. 지금 현재 시점에는 삼성전자 오히려 지수 퍼폼 못한다. 지금보다 더 빠진다는 거네. 그래도 삼성전자는 들고 있으면 배당이라도 나오지만 지수 상품은 배당이 없잖아요. 자, 그럼 다음 질문 갈까요? 이거는 약간 제가 봤을 때 연결시켜야 될 것 같은데, 외국인들의 매도가 지속될까 이 부분인데, 사실 이게 연준에서의 금리 인상 이 부분도 영향이 있었고, 중국에서의 이제 봉쇄가 무제한으로 이어진다는 거, 이거 같이 연결된 거 아닌가 싶은데, 간단하게 예스와 노마 하죠. 외국인 매도 지속될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뭐 계속 외국인 주식 안 사고 판다는 쪽이기 때문에 예스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 명준 의원님. 네, 지속되죠. 네. 지속. 네, 저는 논데. 우선은 지속된다는 관점이 어떤 것들이죠? 먼저 말씀해. 먼저 아무나 먼저 말씀. 저는 얘기를 많이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요. 저는 1년 전부터 외국 주식 안 산다고 했거든요. 예, 그 근거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시가총액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지금 아마 31.8%, 32%. 아마 최근에 팔았기 때문에 아마 31%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31%가 높냐, 낮냐. 근데 과거 평균 가장 높았을 때가 2007년도인가 아마 주식 시장 43%까지 간 적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금융위기 때 26% 정도까지 떨어진, 26%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고, 그리고 38%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코로나 이전에 38% 올라갔다가, 지금 한 6% 정도 좀 줄어서 32%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가들이 주식 비중을 늘릴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장률을 많이 따지거든요. 이게 개발도상국에서 신흥국으로 올라갈 때 그때 성장률이 가장 높잖아요. 성장률이 높다는 자체는 수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때 비중을 많이 늘립니다. 과거 일본 같은 경우도 80년도에부터 시작을 해서 고도성장 90년 할 때까지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서 37%까지 가다가 그 다음에 일본도 20% 초반까지 지금 줄은 상태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선진국형 성장률이잖아요. 더구나 우리나라 주요 산업 자체가 다시피 2차 전지 외에는 성장하는 산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 투자가들한테 별로 매력이 없다. 매력이 없다. 그래서 성장 하향 국면이기 때문에 외국 투자가들이 부족이 줄일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우리나라 신흥국에 포함이 돼 있으니까 신흥국의 최대 비중이 늘어난 중국이 새롭게 좀 차지하고 들어오면서 우리나라라든가 대만이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또 케이스고, 그런 또 여기다 이제 기본적으로 또 금리 인상 국면인데, 이 금리 인상 국면 쪽에서는 선진국 자금이 일반적으로 빠져나가잖아요. 빠져나가는데, 금리 인하 국면 쪽에서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자금 인하할 때도 돈이 빠져나갔는데, 지금 이 금리 인상 국면인데 주식이 들어오겠느냐, 그런 시각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렇지만 많이 팔아놨기 때문에 매도 물량 자체는 많지는 않겠지만 구조적으로 계속 비중을 좀 줄일 거다, 그런 의견입니다. 명준 의원님은요? 네. 삼성전자 계속 할 거니까. 어떻든 삼성전자 비중이 크잖아요. 그죠. 코스피에 있어서. 예. 그러면 사실 이렇게 질문을 드려야지 맞을 네.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패시브는 팔고 액티브는 살까요?가 질문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액티브는 저는 산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러시아 얘기 물어봤는데 아니요, 같이 물어본 질문인데 제가 먼저 답변할게요. 지난번에 러시아가 퇴출이 좀 되면서 자금 계획이 나온 게 있었었죠. 그죠? 네. 그게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패시브 자금은 7, 8천 원 정도 들어올 거고 향후 액티브 쪽 자금 자체는 한 3조 원 정도 들어올 거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장 자체를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기대를 하고 있는 쪽인데, 결국은 액티브가 들어온다는 자체는 종목별 대응이잖아요. 종목별이잖아요. 그쵸. 종목이니까. 그래서 그런 쪽을 기대를 하고 있는 쪽인데, 그 규모 자체가 3조 들어온다 해봐야 별로 티가 안 나거든요. 자금이 많이 안 들어오니까 결국은 종목 중심으로 들어온다는 의미지 않겠어요. 그래서 액티브 쪽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명준 의원님은요? 갑자기 액티브 패시브 하니까 깜짝 놀라서 그런 거예요. 갑자기 문득 이게 뭐 흔히 많이 쓰이는 용어지만 예, 갑자기 액티브 패시브가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이게 액티브가 뭐였고 패시브가 뭐였지? 잠깐 지금 그 생각하느라고 지금 고개 흔들립니다. 액티브 매매하고 있잖아 지금. 모르시는 분들 여기는 패시브 매매하고 있고. 시청자분들 모르시는 분들 우리 둘은 간단하게 액티브 매매하고 말씀드리면 있고. 그런 거예요? 패시브는 말 그대로 시장 전체를 산다 하면서 네. 그래서 100억이 들어온다면은 네. 시총 수익부터 100억 갖고 쪼개서 이제 들어온다가 패시브인 거고, 네. 액티브는 이렇게 통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종목들만 찍어서 들어오는 거죠. 매수를 한다. 그러니까 패시브가 들어온다는 자체는 대용주가 가는 거고, 그죠. 액티브가 들어온다는 자체는 종목별 차별화 장사 전개되는 그죠. 거고, 저는 종목별 차별화 장사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그런 쪽이기 때문에 액티브 쪽에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전망이 나왔었거든요. 패시브 쪽에서는 8천억이지만 액티브 펀드 쪽에서 3조 원 정도가 들어올 거다. 정말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또 금리 인상 국면이고 유동성이 유축된 국면이기 때문에 종목별 장세가 전개될 거다 하는 게 제가 이제 보는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방금 그 질문을 해드렸냐면 예. 시장에서 이번 주도 그렇고 최근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는 거의 대부분이 반도체 우선 집중이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인터넷 쪽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쪽에 좀 집중을 했고, 근데 반대로도 매수가 꾸준히 들어온 종목군들은 계속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들이 뭐 오늘 같은 경우 2차 전지도 일부 해당이 되겠지만 조선주 같은 경우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가 계속 들어오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지분 구조를 보면은 신규 상장을 했잖아요. 신규 상장하다 보니까 조선주 같은 경우 현대중공업이 글로벌 1위사인데 외국인 지분이 현재 3%가 조금 넘거든요. 그러니까 유통 물량 자체가 20%밖에 상장 안 했으니까 전체 물량에. 그러다 보니까 물량이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잡아가는 종목군들은 계속 잡아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 전체적으로 박지훈님 말씀대로 메리트가 없다면, 다른 국가들 대비해서 메리트가 없다면 종목별로 결국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 종목별로 움직인다가 되면은 결국 제 생각에는 지수 자체도 한계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제로 국내 증시는 지수로 보게 되면은 코스닥은 저점 대비해서 13% 올라갔다가 이제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 빠진 거고 거래소는 저점 대비해서 5%도 못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지수 자체가 계속해서 위가 막혀 있다면 그러면은 결국 계속해서 종목별 장세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되는 거고 그러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었던 쌍용차 이런 문제도 결국 이런 이슈가 또 새로운 이슈 나올 때마다 결국 시장 글로서 쏠리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니까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께서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냐 이 고민도 할 수밖에 없는 케이스라서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한번 움직이려면 수급 자체가 조금은 개선이 돼야지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래야지 시장만큼의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뭐 중국 봉쇄, 그러니까 외국인들 시각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중국 봉쇄 영향도 꽤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중국 봉쇄 관련해서도 이제 얘네를 표현하니까 좀 웃긴데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아직까지 폐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확진자- 그 숫자가 맞아요? 상해가 지금 30만 명이던데 확진자가?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중국이 무슨 제로 코로나야? 제로 코로나를 할 수가 한 없거든요. 자리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뭐 5명, 7명 그러길래 아, 이거 아닌데? 아니 뭐 5명, 7명 갖고 왜 봉쇄하는 거지? 전 그러니까 이제 예. 언제와 똑같냐면은 아. 우리나라가 작년 말에 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됐었을 때 안 됐죠. 계속 확진자 늘었잖아요. 지금 중국이 제로 코로나 한다고 하면서 경제 봉쇄했는데 안 되거든요, 현재는.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그러면은 이거 정책 좀 바꿔줘야 되는데 이쪽이 백신 접종률이 좀 낮아서 그런지 무기한으로 앞으로 봉쇄를 하겠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외국인들 볼 때는 우리나라가 중국하고의 무역 규모가 원칙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매도의 대상이 된 것이 아닌가. 네, 그렇죠. 그런 영향이 크다고 봐요. 국내 시장에. 제가 오늘 좀 말을 많이 하네요. 그래서 외국인 매도가 저는 그 영향도 크다고 봐요. 여러 가지 외국인 매도 요인, 약간 뭐 구조적인 부분도 있었지만은, 우리나라 주요 산업 자체가 다 중국에 밀접한 관계잖아요. 우리나라 수출 비중이 중국의 거의 25%? 보니까 지난달에 무역 수지가 적자 났는데 일본에서만 적자 났어요. 예. 우리나라 수출은 뭐 네, 늘 중국에서 좋으니까. 다 돈 벌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의 경기가 안 좋으면 우리나라 기업들 지금 무역 수지 지난달에 약간 소폭 적자 났는데 예? 더 적자 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투자가들은 우리나라를 중국과 함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그새에서 이제 외국의 매도가 저는 이제 아까 노라고 얘기했던 게 왜 그러냐면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가 좀 완화되면 지금 현재는 원재재 가격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가 좀 완화되고 지자체 리스크가 해소되고 중국에서의 경제 봉쇄라는 부분이 좀 완화되면 그 외국인들이 보는 시각에서 우선은 이런 부분들이 없었으니까 좀 매도가 완화되거나 매수가 소폭 들어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사실 이렇게 매도를 급격하게 또 늘리지 않았거든요. 삼성전자 블록딜 나오기 전까지는. 근데 삼성전자 블록딜 하면서 매도가 크게 늘었고 갑자기 이번 주에 미국 연준에서 했던 얘기가 사실 반복이었거든요. 양적 긴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근데 갑자기 국내 증시에 대한 매도 블록이 3일 연속으로 폭탄처럼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 이 시점이 딱 보게 되면은 중국에서 중국에서 경제 봉쇄하기로 한 거를 무기한 연장하겠다라고 발표가 나온 시점부터 다시 또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이 영향이 나중에 좀 풀리면 좀 완화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주제가 너무 까다로운가요? 오늘은 저 박준영 의원님께서 하시고 싶은 얘기가 이제 많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저도 예, 굉장히 예. 지금 수급에 가장 중요한 시장이 안 된 것 자체가 외국인이 매수에 돌아서야 되는데 저도 중국의 영향이 개인적으로 거의 크다고 봐요. 그래서 네. 중국의 상해 봉쇄 정책이 풀려야 될 것 같고 그래야지 외국인들의 수급도 좋아질 기미. 그때가 어떻게 보면 시장이 어떤 의미 있게 반전할 수 있는 기회로. 왜냐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4월달 시장 전망할 때 사실 박지원 님하고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전망을 했거든요. 그 이제 그 명준 의원님은 약간 중립적인 부분으로 얘기하셨었고 부정적으로 부정적으로 얘기하셨네요. 그래가지고 중립이면 부정이죠. 명진호 의원은 대체적으로 기간적으로 보기 때문에 아니 뭐 대체로 그렇지 않습니다. 중립이면 그 시점이 좋게 이제,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런 부분에서 지난주 우리가 시장을 얘기할 때와 이번 주 좀 달라졌던 배경이 어떤 거였는가 한 번 더 되짚을 필요가 있다 싶어가지고 말씀드렸고요. 자, 하다 보니까 벌써 끝날 시간입니다. 마켓 뒷담화 이번 주 여기서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